애착 수업 7장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연습.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오랫동안 상대하면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 삼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장점조차 무시한다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지만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면 본인의 세계를 좁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상처받은 마음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며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부 사실을 모두 나쁘다고 부정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든 일을 좋다와 나쁘다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모든 것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분법적 사고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면 착한 아이, 그렇지 못하면 나쁜 아이라고 벌을 받았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과거 나쁜 아이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나쁜 아이로 보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바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줬다면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고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나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이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악의 원인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즘이 대표적인 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 세상에는 모두 나쁜 존재도 모두 좋은 존재도 없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도 대부분 자기만의 주관일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모두 나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기분 나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분 나쁜 일이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은 거친 날씨처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 좋다, 나쁘다는 감정으로 반응할 대상이 아니다. 기분 나쁜 일을 우발적 사건으로 받아들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비난해야 할 나쁜 일, 나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발상은 하지 않게 된다. 설령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어도 기분 나쁜 일과 상대방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아이가 컵을 넘어뜨려 깨끗하게 세탁한 양복을 더럽혔을 때 저 아이는 산만한 나쁜 아이니까 양복을 더럽히는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나쁜 짓을 한 나쁜 아이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아이도 나는 실수를 한 나쁜 아이니까 야단을 맞을 거야 라고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이는 그저 덜렁거리다가 컵을 넘어뜨린 것뿐이다. 아이는 나쁜 녀석이 아니라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했다고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수를 근거로 나쁘다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보다는 실수해서 겁에 질린 아이를 서투른 존재로 보고 위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아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잘 수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처받은 애착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그렇게 하려면 안전기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안도하지 못하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은 안전기지가 될 수 없으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고통스럽고 외롭게 만들기 십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애착의 본질이 존재한다. 결국 애착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삶, 역시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해야겠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소중한 사람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상대방도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려 한다.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두터워지면 양쪽 다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경험이 쌓이면 얼마든지 애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애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문제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하기란 쉽지 않다. 나에게 정말 힘든 사람,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인정하겠다고 노력했다가 더 큰 실망을 맛보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싶은 대상을 찾아 가벼운 시도부터 해보는 게 좋다.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포기한 사람도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심하게 뒤틀린 관계일수록 그만큼 깊은 애증이 얽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뒤틀린 것이다. 어떤 계기가 생겨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면 뜻밖에도 쉽게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진정한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넘고 소중한 존재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애착은 더욱 빨리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강해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빚어낸다.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쉽게 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현실의 자기 모습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버티면서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막다른 상황에 놓일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까지 현실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인 스스로 빨리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야 비로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꼼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험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은 위기에 몰릴수록 도움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놀라운 인연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는 것도 좋다. 본인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기회를 갖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당당하게 맞서려고 노력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자칫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나락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정도로 위기라는 뜻이다. 이때 재기 여부는 본인이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례 12번째,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30대 여성. 30대 초반의 가즈아 씨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 나를 찾아왔다. 가지아 씨는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는 너무 어른스러워서 부모의 보살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어머니의 관심은 허약한 막내 여동생에게만 쏠려 있었다. 가지아 씨를 주로 보살펴준 사람은 할머니였다. 부모님은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부부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부싸움도 일상이었다. 가지아 씨는 심한 말을 들어도 반박을 하지 않는 편이었고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심한 집단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 후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다. 그래도 공부는 잘했다. 이것이 유일한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인류 국립대학에 진학해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 불안이 심해졌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는 괜찮았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보니 자신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넘쳐났고 가지아 씨의 성적은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그동안 우등생이라는 사실로 자존심을 유지했지만 그 타이틀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그 즈음부터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자해를 반복했다. 약을 대량 복용하고 처음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이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다. 당황한 부모님은 처음으로 걱정해 주었지만 이후로도 서너 차례 자살 기도가 반복되자 적당히 좀 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냉랭해졌다. 가지아 씨는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초반에는 교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교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해낼수록 한계에 부딪혔고 또다시 자살을 기도했다. 결국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책임져야 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자살을 기도했다. 마침내 원하지 않았던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전부 잃었다는 절망감만 남게 되자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가지아 씨는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입원할 만한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것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에 일단 치료를 시작했다. 단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시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원 치료와 상담을 시작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었다. 나와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가지아 씨는 조금씩 밝은 표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지아 씨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의사가 부모님을 만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담당 의사는 부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가지아 씨의 증상을 설명했다. 부모 역시 여러 사정으로 힘들었겠지만 딸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외로움을 참고 버티면서 최대한 노력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갔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며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로 자살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사실을 안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딸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후회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담당 의사는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조언했다. 우동생이 아닌 자신의 모습도 사랑한다.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자 가지아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며 취업지원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학업과 일 모두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그녀에게 취업지원센터 방문은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무작정 아무데나 취업하기보다 취업 준비부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가지아 씨는 학창시절 내내 우등생으로 인정받기 위해 늘 긴장한 채 무리를 해야 했고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으면서 노력하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지아 씨 역시 한계에 부딪히자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자살 기도까지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작은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것만 해도 커다란 진전이었다. 가지아 씨는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고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 지금은 가사에 전념하며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자살을 기도할 만큼 극심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부모님이 손주를 끔찍이 아낀다는 점은 가지아 씨를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가지아 씨는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바로 거기부터 다시 일어섰다. 한때 딸을 완전히 포기했던 부모도 새삼 위기를 느끼자 진심으로 딸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가지아 씨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무리하게 다그쳤지만 부모님이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 네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준 덕분에 압박감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다.